70세 김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항상 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혼자서 밥을 짓고 뉴스를 보며 조용히 식사를 마친 후 오전 10시쯤 동네 경로당으로 향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2년. 처음에는 눈물 없이는 하루도 보낼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런대로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삶에 바빠서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 어르신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72세의 박 씨는 키가 크고 말쑥한 차림새의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혼자 사는 김할머니에게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 자체가 반가웠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예요. 어디서 이사 오셨어요? 강남에서 왔는데 자식들이 다 외국에 나가 있어서 혼자 살기엔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왔습니다. 박 씨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내를 3년 전에 암으로 잃었다는 것, 아들 둘이 모두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젊었을 때는 중견기업을 운영했다는 것까지. 모든 이야기가 김할머니에게는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김할머니가 경로당에 올 시간에 맞춰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선물까지 들고 왔어요. 어제 시장에 갔다가 맛있어 보이는 사과를 샀는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더라고요. 조금 드셔보세요. 김할머니는 당황스러웠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고, 고맙긴 하지만 이러실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혼자 사니까 서로 좀 챙겨줘야죠. 우리 같은 나이에. 박 씨의 배려는 계속됐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들고 와서 김할머니를 집까지 바래다 줬고, 김할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파스를 사다 줬습니다. 심지어 김할머니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기까지 했어요. 김할머니는 점점 박 씨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박 씨는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순자 씨,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도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롭더라고요. 순자 씨는 어떠세요? 저도 그렇죠. 특히 저녁 때가 가장 외로워요. 그러게요. 밥 먹을 때, 잠들 때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이런 대화가 며칠 더 이어진 후 박 씨는 본격적으로 재혼을 제안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이 나이에 사랑이니 뭐니 하는 건 좀 쑥스럽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면 어떨까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함께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김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솔깃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어머, 갑자기 무슨 말씀을?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순자 씨 같은 분이랑 여생을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날 밤 김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혼이라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하지만 박 씨와 함께 있으면 확실히 외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김할머니가 큰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좋은 분 같은데. 혼자 살기도 외롭고. 엄마,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고 하는데. 하지만 김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딸아,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잖아. 남은 시간 동안 외롭게 살기보다는 좋은 사람이랑 함께 살고 싶어. 결국 김할머니는 박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간단한 혼인신고만 하고 김할머니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박 씨가 큰 결혼식은 우리 나이에 맞지 않는다며 조용히 하자고 제안했거든요. 혼인신고를 마친 날, 박 씨는 김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앞으로 제가 잘 모셔드릴게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김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한번 사랑을 느낄 수 있다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몰랐습니다. 박 씨가 이미 3번의 재혼 경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부인들로부터 재산을 편취한 후 사라졌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달콤한 함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일주일 후 박 씨는 김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짐이 너무 적었어요. 큰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박 씨, 짐이 이게 다예요?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런 건 다 처분했어요. 어차피 순자 씨 집에 다 있으니까 필요 없잖아요. 옷가지랑 개인 물품만 가져왔어요. 김할머니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용적인 성격이시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첫 번째 경고 신호였어요. 처음 며칠간은 박 씨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김할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서 차를 끓여주고 함께 시장도 보러 다녔어요. 김할머니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역시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좋네요. 집안이 훨씬 활기차요.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 박 씨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 구조에 대해 이상하게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 이 집이 몇 평이에요? 그리고 시세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5평 정도 되고 시세는 한 2억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등기부등본 같은 거 어디 있어요? 혹시 대출이나 그런 건 없죠? 김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을 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앞으로 함께 살 집이니까 알아둬야죠. 며칠 후에는 더 직접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순자 씨, 통장이 몇 개나 있어요? 적금이나 예금은 얼마나 되고요? 왜 그런 걸? 부부가 됐으니까 서로 경제 상황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도 다 말씀드릴게요. 박 씨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은행에 5천만 원 정도 있고 주식도 조금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월 연금 150만 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마지못해 자신의 상황을 얘기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 있고 매월 연금 80만 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둘이 합치면 제법 되네요. 박 씨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부부가 된 이상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박 씨가 김할머니의 일상에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순자 씨, 경로당에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집에 남편도 있는데 맨날 밖에만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어머, 그동안 계속 가던 곳인데.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이제 가족이 우선이죠. 그리고 경로당에서 쓸데없는 소리나 듣고 올 것 같은데. 김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경로당은 유일한 사회적 관계였는데 그것마저 막으려고 하다니. 그래도 완전히 안 갈 수는 없어요. 친구들이 걱정할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가세요. 매일 갈 필요는 없잖아요. 박 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식들과의 연락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순자 씨, 딸이 너무 자주 전화하는 것 같은데. 우리 결혼 반대했던 애가 자꾸 전화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그래도 내 딸인데. 이제 가족은 저예요. 딸들은 각자 살림 차리고 사는데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요? 너무 자주 연락하면 우리 부부 생활에 방해가 돼요. 김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박 씨가 갑자기 김할머니에게 통장과 인감 도장을 달라고 한 거예요. 순자 씨, 부부가 됐으니까 재정 관리를 제가 해야겠어요. 통장이랑 도장 주세요. 왜요? 제가 관리하면 안 되나요? 여자들이 돈 관리하면 엉성해요. 남자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죠. 그리고 우리 재산을 통합해서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고요. 김할머니는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평생 모은 돈을 그냥 맡길 수는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직접 관리할게요. 그러자 박 씨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뭐, 부부 사이에 뭐가 그리 믿지 못할 게 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냥 여기 얹혀 사는 남자예요? 박 씨는 그날부터 김할머니에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거의 안 하고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했어요. 며칠 후 참다 못한 김할머니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실수한 것 같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김할머니는 울먹이며 최근 상황을 설명했어요. 딸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 수상하다고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헤어지세요.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도 했고, 그런 건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일단 그 사람한테서 떨어져 있으세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부부이고 혹시 자신이 오해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날 밤 박 씨가 돌아왔을 때 김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박 씨, 우리 좀 이야기해요. 하지만 박 씨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뭘 이야기해요? 당신이 나를 믿지 않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 순간 김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결혼 전에 그 다정했던 모습은 모두 연기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재혼 2개월째 박 씨의 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순자 씨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반말의 폭언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김순자, 밥이 왜 이렇게 짜? 할 줄 아는 게 밥 짓는 것밖에 없으면 그것이라도 제대로 해. 김할머니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죄송해요. 다음엔 더 조심할게요. 당신은 정말 답답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이 나이까지 어떻게 산 거야? 박 씨의 폭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김할머니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더 심각한 건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경로당에 또 가려고? 거기서 우리 이야기나 하고 다니지? 앞으로 경로당 출입 금지야. 그럼 저는 어디서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 만날 필요 없어. 집에서 나나 잘 모시고 살면 돼. 딸과의 연락도 막았습니다. 김할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옆에서 감시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응, 괜찮아.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 박 씨가 노려보고 있어서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박 씨는 본격적으로 재산을 노리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이제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해야겠어. 우리가 부부가 됐으니까 모든 걸 공동 명의로 바꿔야 해. 공동 명의요? 당연하지. 이 집도 반은 내 거고 통장도 공동 명의로 만들어야 해. 김할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제가 남편이랑 평생 모아서 산 거예요. 뭐? 지금 나를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박 씨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부부가 됐으면 모든 걸 공유하는 게 당연하잖아. 당신은 내 걸 못 믿겠다는 거지? 그리고 말이야, 당신 나이에 혼자서 재산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나이 들면 치매도 오고 그러잖아. 박 씨는 교묘하게 김할머니의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김할머니가 강하게 거부하자 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감히 나한테 안 된다고? 제 재산이에요. 평생 모은 건데? 당신 재산? 웃기네. 이제 내 처인데 당신 재산이 어디 있어? 그날부터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김순자, 좋게 말할 때 알아서 해. 안 그러면 당신이 후회할 거야. 이혼하면 당신은 혼자가 되는 거야. 이 나이에 또 혼자 살 자신 있어? 김할머니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박 씨 아들의 등장이었어요. 30대 후반의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수 아들 박민수입니다. 아들분이 미국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 잠깐 들어왔어요. 박 씨 부자는 김할머니를 제쳐두고 작은 소리로 의논했습니다. 등기, 넘기는 것, 통장, 정리하고, 빨리 처리. 김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체계적으로 재산을 뺏으려는 계획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김할머니는 몰래 딸에게 전화했어요. 딸아, 엄마 도와줘. 엄마? 왜 이렇게 작은 소리로? 지금 화장실에 숨어서 전화하는 거야. 딸아, 정말 큰일 났어. 김할머니는 흐느끼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 당장 나와요. 제가 지금 차 몰고 갈게요. 안 돼. 박 씨가 깨면. 엄마, 그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너무 무서웠어요. 딸아,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온 김할머니는 박 씨와 마주쳤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화장실. 누구랑 통화했지? 박 씨는 김할머니의 핸드폰을 빼앗아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딸한테 전화했네? 뭔 소리 했어? 아무것도. 그냥 안부. 거짓말하지 마. 또 나 나쁘게 말했지? 그 후 며칠간 김할머니는 완전히 감시당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문을 열어두라고 했고 외출은 아예 금지됐어요. 박 씨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건데? 어차피 결국엔 내 말 들어야 해. 일찍 포기하는 게 나을 거야. 김할머니는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지. 박 씨는 더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김순자, 마지막으로 말한다. 내일까지 서류 준비 안 하면 정말 큰일 날 거야. 나도 참을성이 한계가 있어. 김할머니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그냥 넘겨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예상하지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박 씨가 아들과 외출한 사이 우연히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김할머니의 악몽 같은 나날에 전환점이 찾아온 것입니다. 재혼 3개월째 김할머니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박 씨와 그의 아들은 매일같이 재산 이전을 강요했고 김할머니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어요. 딸과의 연락도 차단당했고 경로당 출입도 금지된 채 집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박 씨가 아들과 외출한 사이 집에 택배가 왔어요. 박 씨 앞으로 온 서류 봉투였는데 김할머니가 받아두었다가 저녁에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찢어지면서 내용물이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김할머니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문서였는데 박 씨가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한 결혼 사기 피해 소송 관련 서류였던 거예요. 피고인 박정수, 피해자 이영희 68세, 최순옥 72세, 한미자 70세. 문서에는 박 씨가 최근 3년간 3명의 여성과 위장 결혼한 후 재산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수법도 김할머니가 당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친절하게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후 결혼을 통해 재산을 가로채는 수법이었죠. 김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4번째 피해자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사기꾼이었구나. 더 충격적인 건 피해 규모였습니다. 이영희 씨는 집과 적금 3억 원을 잃었고
최순옥 씨는 2억 5천만 원, 한미자 씨는 1억 8천만 원을 빼앗겼다는 내용이었어요. 김할머니는 급히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돌아오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라도 벗어나야 해. 김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엄마? 갑자기 왜요? 박 씨는요? 나갔어. 딸아, 엄마가 정말 큰 실수했어. 그 사람 진짜 사기꾼이야. 김할머니는 발견한 서류 내용을 딸에게 설명했어요. 딸은 즉시 달려왔습니다. 엄마, 일단 경찰서에 가요.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도 했고, 그런 건 나중에 정리하면 돼요. 더 당하기 전에 신고부터 해야 해요. 김할머니와 딸은 급히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김할머니의 신고를 접수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할머니, 이 박정수라는 사람 우리가 수사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벌써 여러 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정말요? 네. 할머니가 네 번째 피해자예요. 다행히 아직 재산 피해는 없으신 거죠? 네, 다행히 통장이나 집 명의는 안 넘겨줬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 지금 당장 그 사람과 떨어져 계셔야 해요. 위험할 수 있거든요. 형사의 조언에 따라 김할머니는 당분간 딸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박 씨에게는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며칠 갔다 온다고 연락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 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할머니, 박정수 구속됐어요. 다른 피해자들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고 결정적 증거들도 확보했거든요. 김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책감이 컸어요. 내가 왜 그런 사람에게 속았을까? 수사 과정에서 박 씨의 수법이 더욱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각 지역의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홀로 사는 노인 여성들을 물색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접근했던 거죠. 처음에는 친절한 이웃으로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후 연애 감정을 자극해 결혼까지 유도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협박과 해유를 통해 재산을 가로챘던 거죠. 재판 과정에서 김할머니는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영희 씨 68세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남편 잃고 외로웠는데 그렇게 잘해주니까.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는지. 피해자들은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 다정함, 점진적인 통제, 그리고 재산 편취 시도까지. 다행히 김할머니는 재산 피해는 없으셨네요. 저는 집까지 다 빼앗겼어요. 이영희 씨는 현재 월세 원룸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고 말았던 거죠. 최순옥 씨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저는 자식들한테도 말 못했어요.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도 당했다는 걸 알고 나서야 신고했어요. 재판 결과 박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탕진해버린 피해자들의 재산을 되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김할머니는 경로당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노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려서 비슷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저는 운이 좋았어요. 재산 피해를 당하기 전에 발견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었어요. 김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습니다. 외로움은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 외로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특히 이런 징조들을 주의하세요. 처음에 너무 친절하게 접근하는 사람, 빨리 결혼하자고 재촉하는 사람, 결혼 후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사람, 재산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내가 쓰러졌을 때 친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한 문장에 담긴 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병상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락처 100개가 넘는 휴대폰은 밤새도록 조용했고 우정이라 믿었던 이름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긴 밤을 나는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인생을 함께 걷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만 머무는 임시 동행자였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면 그 임시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결국은 사라집니다. 노년의 고독은 타인이 아닌 준비 없는 내가 만든 덫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는 인생을 함께 걷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만 머무는 임시 동행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유도, 과자도, 약도, 심지어 생수도 언젠가는 먹을 수 없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변치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특히 친구라는 관계는 평생 유효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친구에게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유통기한이 끝나면 아무리 친했다고 해도 멀어지게 됩니다. 친구란 인생을 함께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같은 시기에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을 걷던 임시 동행자일 뿐입니다. 방향이 달라지면, 속도가 바뀌면, 그리고 어느 한쪽이 멈춰 서게 되면 친구라는 관계도 멈춥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선복 씨는 60대 초반까지 친구들과 매달 한 번씩 정기 모임을 했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여행 계획도 함께 짰습니다. 그런데 67세가 되던 해 친구 한 명이 갑작스레 지병으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모임은 서서히 흐려졌고 누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 없이 우리가 만나는 게 왜 이리 어색하지? 그 어색함은 곧 거리감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임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40년 우정은 한 사람의 이탈로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자주 보고 자주 도와주고 아프면 같이 병원도 가고 웃을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늙으면 다릅니다. 서로의 건강이 나빠지고 경제적 여유도 줄고 마음의 여유는 더 줄어듭니다. 그때부터 나 먼저 살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친구는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 속의 사람이 됩니다. 인천에 사는 이은희 씨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70대 초반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친구들과 식사 약속을 잡았지만 남편이 쓰러진 뒤부터 친구들은 슬그머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안부 전화를 하긴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내가 예전 같지 않으니 친구들도 나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다들 자기 삶이 먼저였어요. 노년기에는 친구가 사라지는 이유가 단지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삶의 무게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배우자의 병간호, 돈 걱정, 고독 친구조차 그 짐을 나눠지기엔 벅찬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쳐갑니다. 그 지친 몸과 마음으로 누군가의 아픔까지 안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계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냥 수명이 다한 관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늙어 친구가 쓸모없는 이유는 그들이 나쁘거나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친구란 원래부터 잠시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함께했을 뿐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던 겁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친구에게 기대지 않아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타인에게 두지 않아야 외로움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함께 걷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혼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노년을 지키는 첫 번째 준비입니다. 늙어 친구가 쓸모없는 두 번째 이유는 돈 앞에서는 누구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동안 친구였잖아.
노년에 돈 문제가 걸리면 친구는 가장 먼저 달아나는 존재가 됩니다. 아니, 달아나기 전에 먼저 손 내미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돈을 빌려달라며 시작한 전화 한 통이 결국은 인생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박순호 씨는 평생 친구였던 정재만 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내가 너 같으면 당연히 도와줬을 거다는 말에 박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정 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뭔 돈 보고 친구하냐? 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박 씨는 말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친구를 잃은 게 아깝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돈을 빌려준 순간 친구라는 이름은 이미 사라졌던 것입니다. 남은 건 빚진 사람과 채권자라는 관계뿐이었습니다. 노년기에는 소득이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퇴직금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대다수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젊을 때 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정이 가장 위험합니다. 노년의 친구가 위험한 이유는 젊을 때의 관계를 믿고 지금의 현실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정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연락이 끊기고 심지어는 욕까지 듣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주에 사는 이영자 씨는 40년 지기 친구에게 2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당뇨 합병증 때문에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사정하자 그날 바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달 뒤 친구가 해외여행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씨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 친구에게도. 노년은 관계의 정리기입니다. 줄 사람은 확실히 주고 거절할 줄도 알아야 내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돈과 정을 혼동합니다. 내가 친구 하나 못 도와줘? 라는 생각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작입니다. 더 무서운 건 돈 때문에 가까워진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조언해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병원도 가주던 사람이 나중에는 은근히 월급처럼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도와줬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이용자가 됩니다. 친구란 무언가를 계산하지 않아야 친구입니다. 그런데 늙으면 관계에 계산이 끼기 시작합니다. 병원 데려다준 횟수, 밥을 산 횟수, 연락 횟수까지 셈하기 시작하는 순간 친구는 이미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노년의 친구가 쓸모없는 이유는 돈 앞에서 변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시험하지 마세요. 돈을 걸면 누구든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평생의 후회를 남깁니다. 늙어 친구가 쓸모없는 세 번째 이유는 외로움은 결국 스스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문득 깨달았어요. 외로움이란 건 결국 내 몫이구나. 강원도 원주에 사는 정선희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매일 아침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TV가 아무리 켜져 있어도 사람이 그립다는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전화 3통, 어느 날은 5통 그 누구도 바로 받지 않았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단 한 통의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외롭다고 해서 외로움이 줄어들진 않는구나. 노년의 외로움은 친구로도 자식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내 외로움에 진짜로 들어와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친구와 수다 한 판이면 웃고 넘겼지만 나이가 들면 그 수다마저 지칩니다. 반복되는 건강 이야기, 자식 걱정, 병원 이야기. 이야기의 끝은 늘 한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말을 줄이고 마음도 닫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다시 만나도 마음은 더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하고 놀까? 라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충남 서천에 사는 김용애 씨는 한때 친구들과 매주 정기적으로 노래방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허리 디스크로 빠지고 또 한 친구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못 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은 둘은 어색한 눈빛만 주고받았고 그렇게 모임은 해산됐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려고 친구를 붙잡았지만 결국 나 혼자 남더라고요. 외로움이란 건 본질적으로 함께 있어도 생기는 감정입니다. 아무리 친구가 있어도 그 사람이 내 진심을 모른다면 더 큰 외로움이 됩니다. 그리고 노년의 외로움은 대화 상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생깁니다. 그래서 늙어 친구가 쓸모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곁에 있어줘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외로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정선희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기 시작했고 아파트 화단을 돌보며 꽃 이름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편씩 시를 필사했습니다. 그 결과 정 씨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을 뿐이에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늙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친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외로움마저 끌어안는 나 자신입니다. 그 연습 없이 친구만 찾으면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돌아옵니다. 늙어 친구가 쓸모없는 네 번째 이유는 질병과 죽음 앞에서는 친구도 두려워 도망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진짜 아프면요, 친구들도 다 조용해지더라고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많던 전화도 끊겼고요.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만자 씨는 3년 전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처음 며칠은 친구들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랐어. 무조건 이겨야 해. 병원은 어디로 정했어? 겉으론 다정했지만 실은 다들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병문안도 없었고 함께 산책하던 친구도 어느 날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픈 사람 곁에 있는 것도 늙은 친구들에겐 큰 공포였던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내 죽음을 먼저 떠올렸던 거죠. 노년의 우정이 허약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만나 웃지만 병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뒷걸음질 칩니다. 친구였던 사람조차 병실 앞에서 멈춰 섭니다. 얼굴이 변하고 목소리가 떨리고 몸에 기계가 달려 있으면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무섭습니다. 혹시 나도 곧 저렇게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친구의 발길을 돌리게 만듭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사는 정혜수 씨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반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건 병원비,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아온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동안 밥도 사고 여행도 다녔던 친구들이 다 사라졌어요. 병원 와준 사람은 단 한 명, 그마저도 옛날에 나한테 피쳤던 친구였어요. 정 씨는 이후 요양병원에 들어갔고 면회를 온 친구는 없었습니다. 전화는 오히려 동창회비 걷는 사람에게서만 왔습니다. 말년의 우정이란 게 그렇게 덧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알아본다. 하지만 늙어 아프면 알아볼 친구조차 없습니다. 친구도 병에 걸려 있거나 가족 돌보느라 바쁘거나 혹은 당신의 상태를 자기 불행의 예고편처럼 느끼고 피하게 됩니다. 누구도 누굴 미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진짜 외로운 현실입니다. 노년의 병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겉으로 미소 짓던 사람, 늘 함께하자고 말하던 사람도 당신이 쓰러지는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병을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정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친구보다 아프더라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이만자 씨는 지금도 병원 통원 치료를 받습니다. 누가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 버스 타고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요. 대신 내 건강한 날에만 사람을 만납니다. 아픈 모습은 나 혼자 견뎌야 할 몫이더라고요. 늙으면 누구든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 앞에 친구는 함께 버티는 동반자가 아니라 멀어지는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병과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 나 혼자 설 수 있어야 노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늙어 친구가 쓸모없는 5번째 이유는 마음 털어놨다가 되레 상처받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속 얘기라도 좀 털어놓으려 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아프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전라남도 곡성에 사는 유순덕 씨는 몇 달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딸과의 갈등, 사별한 남편에 대한 그리움, 점점 느려지는 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평생 친구였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이랬습니다. 에이, 다 그런 거지. 나라고 안 힘든 줄 알아? 그 순간 유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 마음을 꺼내지 않겠다고. 노년에 친구가 쓸모없는 가장 아픈 이유는 그 누구도 내 고통을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아닌 고통 경쟁으로 흐르고 위로가 아닌 경험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도 무릎 아파. 나는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속을 썩여. 우리 집은 손자도 안 와. 이렇게 되면 위로받으려던 대화가 고통 나열로 바뀌고 결국 더 외로워진 채 전화를 끊게 됩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남상복 씨도 그랬습니다. 외출이 힘들어지면서 우울증이 왔고 겨우 마음을 열어 친구에게 요즘 사는 게 재미없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좀 하라니까. 맨날 우울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그날 밤 남 씨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마음을 털어놓은 내가 잘못이었나? 이쯤 되면 친구는 상담자도 위로자도 아닙니다. 그저 피해야 할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됩니다. 노년의 대화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누구도 여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 아프고 모두 외롭고 모두 힘들기에 타인의 상처까지 받아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젊을 땐 누군가를 달래줄 여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각자 내 문제 감당하기도 벅차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에게 위로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복지관 직원, 약국의 약사, 버스에서 잠깐 마주친 사람. 그들의 짧은 한마디가 친구의 오랜 말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고통에 경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건 이런 상처가 반복될수록 자신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자는 결론은 노년의 우울증을 더 깊게 만듭니다. 말할 데가 없다는 고립감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외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친구에게 위로를 기대하지 않고 대신 내 마음을 내 글로, 내 산책으로, 내 루틴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진짜 위로는 타인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유순덕 씨는 그날 이후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읽어주지도 대답하지도 않지만 스스로 마음을 털어놓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누군가가 날 이해하길 바라지 않아요. 그냥 나라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걸로 됐죠. 결국 노년의 위로는 관계가 아니라 자기 돌봄에서 시작됩니다. 친구는 이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아무에게나 속내를 털어놓는 순간 그것이 당신의 약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늙으면 친구도 조심해야 합니다. 함께 울어줄 거라는 기대는 착각입니다. 가장 안전한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진실을 끝내 받아들여야 합니다. 늙어 친구가 쓸모없는 6번째 이유는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혹시 내가 쓰러지면 너라도 좀 챙겨줘. 그건 걱정 마. 우리가 남이냐? 그날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닥쳤을 때 그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친구라는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119가 문을 따고 들어왔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구나. 경기도 평택에 사는 장원섭 씨는 혼자 사는 76세 남성입니다. 아내는 3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외국에서 살고 있어 연락이 뜸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은 동네 친구 김성진 씨였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점심을 먹고 서로의 병원 일정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장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겠지. 그러던 어느 날 장 씨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갈비뼈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혼자 일어날 수 없어 밤새 바닥에서 신음했지만 연락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인기척이 없다고 이상하게 여겨 관리실에 알렸고 결국 장 씨는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5일째 되던 날에서야 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 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장 씨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친구에게 기대는 걸까요? 왜 혹시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도와줘라는 말이 마치 계약처럼 통할 거라 믿는 걸까요? 노년의 관계는 마음이 아니라 상황이 결정합니다. 아무리 진심이라 해도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사람은 두려움부터 느낍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비용, 감정의 부담을 생각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은 순간의 감정일 뿐 절대적인 보장이 아닙니다. 친구는 병원 보호자가 아닙니다. 친구는 법정 대리인도 아니고 내 장례를 치러줄 가족도 아닙니다. 결국 내가 쓰러졌을 때 행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가족뿐이고 그 가족조차 멀리 있다면 결국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사는 이화자 씨는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 모임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78세가 되던 해 뇌졸중 전조 증상이 찾아왔고 병원에 스스로 실려간 이후로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들은 이화자 씨의 삶에 개입하기를 꺼렸고 그녀의 병원비나 요양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들에게는 책임질 이유가 없었을 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친구란 같이 웃고 떠드는 사람이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옆에 있어줄 거라는 환상은 오히려 나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환상 때문에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노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노년에 믿을 수 있는 친구는 없습니다. 대신 믿을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돌봄 신청, 응급 연락체계 등록, 방문 간호 등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관계보다 시스템이, 감정보다 구조가 나를 지켜주는 시대입니다. 장원섭 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가 만든 준비입니다. 늙으면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감싸줄 누군가가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는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친구는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은 결국 철저하게 준비한 나 자신뿐입니다. 평생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정년 퇴직할 때 같이 술도 마시고 형님, 우리 이제 자주 보자며 웃던 얼굴이 아직 선합니다. 그런데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요즘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 나중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말없이 찾아와 주는 사람, 연락하지 않아도 생각해 주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지워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사람 다 믿지 마세요. 딱 6명만 곁에 남기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노년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날이 있으셨습니까? 생일인데도 축하 전화 하나 없이 조용히 흘러가는 하루. 예전엔 가족들이 둘러앉아 노래도 불러주고 친구들이 케이크라도 들고 와 웃던 그런 날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고 나조차도 내 생일을 말하지 않게 된 날. 그렇게 조용히 늙어간다는 게 이런 건가 싶을 만큼 마음 한구석이 행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3세 김윤자 씨에게 올해 생일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고 친구들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 달력에 적어놓은 자신의 생일 날짜를 아침에 보고도 그냥 넘겼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김치 한 조각에 밥을 말아 먹고 조용히 TV를 틀었습니다.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먼저 오늘 생일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쓸쓸한 마음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울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아 꾹 참고 소파에 기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느닷없는 초인종 소리.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아무도 오지 않던 집이라 더 그랬습니다. 문을 열자 환한 미소의 정은지 씨가 케이크 상자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모 생일 축하드려요. 라는 말에 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니? 아무도 몰랐는데 나도 그냥 오늘을 잊고 살려 했는데. 은지 씨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있다니요? 제가 어떻게 이모 생일을 잊겠어요. 사실 연락 안 드린 건 놀라게 해드리려고요. 서프라이즈 하려고 일부러 몰래 준비했어요. 그 말에 김 씨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진짜로 오늘 하루 종일 아무 말도 못했는데 너라도 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날 둘은 함께 미역국을 끓이고 케이크에 조용히 초를 하나 꽂았습니다. 노래도 없이 박수도 없이 작은 불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던 그 자리. 김윤자 씨는 말했습니다. 이 생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었다는 사실 하나로 너무 따뜻했거든. 노년의 생일은 축하보다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선물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케이크보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조용히 내 하루를 눈치채고 다가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늙는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감각은 외로움이라는 병을 단숨에 녹여버립니다. 노년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생일 알려줘야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내 이름과 날짜를 꺼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가오는 따뜻한 발걸음, 그 발걸음 하나가 당신의 삶을 다시 살아갈 이유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침묵 속에서 더 크게 들리고 초 하나의 불빛으로도 오래도록 환하게 남습니다. 노년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두 번째 사람은 싸구려 국밥 한 그릇을 같이 먹어도 마음 편한 사람입니다. 값비싼 갈비탕을 먹고도 허탈했던 날이 있는가 하면 허름한 국밥집에서 나눈 소박한 대화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던 날도 있습니다. 식당 분위기, 음식의 품격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앉은 그 사람이 주는 온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밥값보다 밥자리에 사람이 더 소중해진다는 걸 우리는 늦게야 깨닫습니다. 젊을 땐 체면을 따졌습니다. 어떤 식당에서 만났는지, 무슨 음식을 시켰는지가 관계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엔 다릅니다. 비싼 한 끼보다 진심 어린 눈빛 하나, 복잡한 대화보다 묵묵히 밥을 함께 씹어주는 동행 하나가 마음의 허기를 채워줍니다. 인천 부평에 사는 72세 김만수 씨는 퇴직 후 처음엔 사람 만나는 일이 즐거웠다고 말합니다. 오랜만에 동창회도 나가고 지인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자랑에 부동산 이야기, 어디 리조트 다녀왔다는 얘기까지 난 그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랑 대회 같았어요. 어느 날부턴가 김 씨는 약속을 피했고 혼자 점심을 먹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김 씨에게 여전히 편안한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동창 정윤철 씨였습니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매번 가는 곳은 동네 국밥집이지만 그 사람과의 식사는 유일하게 마음이 편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김 씨는 조심스레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형, 그냥 국밥이나 한 그릇 하자. 정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자. 그날도 두 사람은 익숙한 시장 골목의 국밥집 구석에 앉았습니다. 허름한 플라스틱 테이블, 배춧잎 몇 장과 된장, 고추, 그리고 소주잔 하나.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나 요즘 너무 외로워. 며칠은 밤에 잠도 안 와. 그냥 말할 사람이 없더라. 정 씨는 고개만 끄덕이며 국물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정 씨가 말했습니다. 만수야, 우리 돈 없다고 기죽지 말자. 비싼 밥 아니어도 내가 편하면 나도 좋다. 넌 나한텐 늘 고마운 사람이야. 그 말에 김 씨는 잠시 멈춰 섰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형 말 한마디에 그냥 숨이 트였어.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싶었어. 국밥값은 8,000원이었지만 그날의 위로는 그 어떤 코스 요리보다 진하고 깊었다고 했습니다. 노년이 서러운 건 허름한 식당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없을 때 그 공허함이 사람을 가장 초라하게 만듭니다. 말없이 국밥을 나누고 한숨도 같이 삼켜주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노년의 외로움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노년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내가 무엇을 내야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체면 없이 웃을 수 있고 이야기 없이도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싸구려 국밥 앞에서도 나를 대접받는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년에 남겨야 할 가장 귀한 인연입니다. 비싼 음식보다 따뜻한 사람, 긴 대화보다 조용한 동행. 그것이 노년에 꼭 필요한 밥상입니다. 그리고 그 밥상에 늘 함께 앉아줄 단 한 사람이 당신을 끝까지 사람답게 지켜줄 것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세 번째 사람은 내가 돈이 없을 때도 한결같이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살던 김동철 씨는 50대 중반까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사장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며 연 매출 수십억을 올리던 시절 그는 지역 상공회의소의 단골 인물이었고 모임만 나가면 중심이 됐습니다. 한우든 일식이든 식사 자리가 생기면 늘 김 씨가 먼저 지갑을 열었고 사람들은 김 사장이라는 호칭에 당연함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부도가 난 협력업체 한 곳으로부터 연쇄 타격을 입으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사업장이 문을 닫고 남은 건 카드빚과 통장 잔고 몇만 원뿐이었습니다. 그간 술잔을 나눴던 사람들은 하나둘 자취를 감췄고 늘 연락을 주고받던 이들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김 씨는 누군가에게 폐가 되는 것이 싫어 외출도 줄이고 아예 사람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서 만났던 후배 이영배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 저녁 식사 같이 하시죠. 제가 요즘 형 덕에 한우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김 씨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 자리가 어울릴까 부담 줄까봐 걱정된다. 하지만 이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얼마나 형 덕에 얻어먹었는데요. 이제 제가 한 번쯤 사야죠. 약속 장소는 강남 도산공원 근처의 고급 한우 다이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어색하게 앉았고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요즘 상황이 좀 그래서 내가 따로 챙길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자 이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오늘은 제가 초대한 자리예요. 그런 걱정 마세요. 예전엔 형이 한우뿐 아니라 제 자존심도 세워주셨잖아요. 그 말에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고기를 굽고
오래된 이야기와 함께 예전 모임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 씨는 처음으로 회사가 망한 후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자존감이 바닥이었어. 누가 나를 불러줄까 싶었지. 그러자 이 씨는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형은 형이지 회사가 있고 없고는 상관없습니다. 전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 김 씨는 세상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잃어도 사람을 잃지 않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는 다시 가볍게 외출을 시작했고 한때 미뤘던 지인들과의 연락도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눅들어 있었는지를 그 친구 덕분에 알게 됐어요. 노년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함께 잘 나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 주머니가 비었을 때 고개 숙인 내 어깨에 말없이 손을 얹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계산서를 들고 머뭇거리는 나를 향해 괜찮아요. 예전엔 제가 형한테 덕 본 게 얼만데요? 라고 웃어주는 사람. 그 한마디는 지폐보다 따뜻하고 연금보다 오래갑니다. 밥값은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노년의 곁에 둘 사람은 많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나의 가난과 부끄러움까지 껴안아주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인생은 아직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년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네 번째 사람은 내가 아플 때 달려와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파보신 적 있습니까? 혼자 침대에 누워 고개조차 들기 어려울 때 휴대폰을 쥐고도 전화를 걸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던 순간 말입니다. 결국 어렵게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지금은 좀 곤란해요. 내일쯤 전화 다시 줄게요.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한 명, 두 명 김이 빠진 말들만 남겼고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순간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연락한 사람들은 한때 같이 웃고 밥을 먹고 명절이면 인사까지 주고받던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다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도 멀어질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노년의 병은 통증보다 외로움이 더 깊이 박힙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망설이며 걸었던 전화 한 통. 지금 나 좀 병원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한 그 짧은 문장에 단 한 사람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요? 금방 갈게요. 대전 유성구에 사는 70대 유정호 씨가 응급실로 실려가던 날 그렇게 달려와준 사람은 정만호 씨였습니다. 동네에서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이자 평소 자주 연락하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먼저 도착했고 누구보다 진심으로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3일 동안 정 씨는 하루 3번 병실을 들렀습니다. 출근 전, 점심시간, 퇴근 후 수건을 갈아주고 간호사에게 식사를 부탁하고 의사의 설명까지 꼼꼼히 들었습니다. 유정호 씨는 말했습니다. 아프니까 진짜가 보이더라. 자식들도 멀었고 친구라 믿었던 이들은 핑계뿐이었는데 정만호는 말없이 내 옆에 있었어.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병원에 혼자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젠 나이 들었으니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아프다는 건 단지 몸이 고장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여전히 돌봄의 대상이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확인받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손끝이 이마를 스치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노년이 무너지는 건 건강이 아니라 아플 때 찾을 사람이 없다는 그 실감 때문입니다. 약보다 빠른 회복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고 링거보다 더 큰 위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에서 나옵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부끄러울 만큼 초라해졌을 때 그런 나를 아무렇지 않게 껴안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곁에 있다면 병은 낫고 인생도 다시 살아납니다. 노년에는 많은 인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아프다는 말 한마디에 핑계를 대지 않고 이유를 묻지 않고 묵묵히 달려와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 하나면 됩니다. 그게 사람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을 때 노년은 아프지 않습니다.
노년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다섯 번째 사람은 같이 나이 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이렇게 늙어버렸지? 내 얼굴이 이랬던가? 거울 속 주름진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란 적 말입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데 그 변화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말없이 나를 투명하게 지나칩니다.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잔인하게 외로움이 다가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단지 세월이 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점점 소외되는 느낌을 견디는 일입니다. 함께 늙어갈 사람이 있다는 건 단순히 곁에 누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시간의 변화와 흔들림을 알아봐주고 그 늙어가는 과정을 함께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 한 명이 있다는 건 노년 전체를 지탱해줄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8세 이정혜 씨는 올해 봄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한 남성과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둘 다 이혼 후 혼자 지낸 지 오래였고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한 대화만 오갔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산책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조용히 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감기에 심하게 걸려 약속을 미뤘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너무 부어서 나가기 싫어요라는 문자를 보냈을 때 돌아온 답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건데요. 그리고 며칠 뒤 그 남성이 직접 가져온 미역국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정혜 씨, 이렇게 같이 늙어갈 수 있어서 전 참 고맙습니다. 이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같이 늙어가줘서 고맙다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따뜻했어요.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와 함께 늙는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일이더라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혼자가 편하다. 이젠 관계가 귀찮다. 하지만 진짜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외로움이 익숙해진 겁니다. 혼자 사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누군가와 마주 늙어가는 감정조차 잊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내 주름진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당신과 함께 늙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 말 한마디가 병보다 깊었던 외로움을 단숨에 덜어냅니다. 노년은 늙어간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주름을 감추지 않아도 되고 다크서클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사이. 세월의 흔적이 흠이 아니라 함께 견뎌온 증거가 되는 그런 관계. 그런 사람 하나만 곁에 있다면 매일 늙어가는 얼굴조차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노년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내 과거가 화려해서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현재가 초라해도 미래가 불안해도 그 모든 걸 같이 걸어갈 사람입니다. 우리 참 많이 늙었네요. 그래도 함께 있으니 괜찮네요. 이런 말이 오가는 사이 그게 노년의 사랑이고 인생의 마지막 기적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늦기 전에 만들어야 합니다. 연인이 아니어도 꼭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친구여도 좋고 오래된 지인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같이 늙는다는 걸 고맙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당신의 노년을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여섯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 봐주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네는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저 집 할머니는 아직도 허리가 꼿꼿하대요. 듣는 순간 웃는 척은 했지만 마음 어딘가에 날카롭게 꽂히던 말. 그게 아무리 악에 없는 말이라 해도 자꾸 듣다 보면 스스로를 작게 만들게 됩니다. 젊을 땐 그런 비교도 자극이 됐지만 나이 들고 난 후의 비교는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노년은 점점 잃어가는 시기입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독처럼 퍼져나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나는 뭘 그렇게 잘못 살았을까? 그런 자책 속에서 사람은 더 외로워지고 결국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 잘난 자식 없어도 괜찮다 말해주고 주름진 내 얼굴을 눈부시게 바라봐주는 사람. 그 사람 하나만 곁에 있어도 세상 속에서 움츠러든 마음이 다시 피어납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71세 박화자 씨는 최근까지 늘 비교에 시달렸습니다. 동네 노인정에 나갈 때마다 들리는 말, 요즘 누구네 아들 의사 됐다더라, 누구는 여행 다니느라 바쁘다더라. 돌아오는 길 박 씨는 늘 자신을 탓했습니다. 난 뭐가 이렇게 없지. 나이 들어도 자식한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다 보니 사람도 멀어졌고 입도 닫혀버렸습니다. 그런 박 씨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이웃에 사는 한 정희정 씨 덕분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으로 주말마다 마당에서 손수 화분을 가꾸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는 이웃이었는데 어느 날 박 씨가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달려와 대신 들어준 걸 계기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박 씨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사람들 말에 기가 죽어요. 다들 자식 자랑해, 여행 자랑해, 난 그럴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러자 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자 씨, 왜 자꾸 남이랑 비교하세요? 난 그저 화자 씨랑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같이 커피 마시고 웃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요. 자식 얘기보다 난 지금 이 순간 화자 씨가 좋다니까요. 박 씨는 그 순간 오래 잊고 있던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 씨가 건넨 손편지 한 장에서 다시 울고 말았습니다. 화자 씨는 누구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는 화자 씨 덕에 제 노년도 외롭지 않아요. 그 한 줄의 진심은 박 씨에게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 자체를 귀하게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노년은 자존감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주름보다 깊은 건 마음의 상처이고 흰머리보다 무거운 건 비교의 말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나의 자존심을 붙잡아주는 존재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자랑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을 봐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의 배경이나 과거가 아닌 지금의 나를 사랑해 줍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세상 누구보다 초라해 보여도 내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단 한 사람. 그 존재 하나가 노년을 견디게 하고 다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한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진짜로 여러분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뜸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거나 멀어지고 심지어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마저도 때로는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젊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지만 나이 들고 보니 그 많은 인연들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되고 때로는 상처만 주고 갑니다. 베풀었던 만큼 돌아오지 않고 사랑했던 만큼 사랑받지 못하고 신경 썼던 만큼 신경 써주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노년에는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법이 진짜 지혜라는 것을요.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고 의존하고 맞춰주느라 지친 인생.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은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6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현명한 결정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가고 싶은 장소,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의 일정에 맞춰서 살아왔는지 말이에요. 가족들이 오늘 친척 모임 가야 한다고 하면 가기 싫어도 따라가야 했고, 남편이 옆집 아주머니 생일이니까 인사하러 가자고 하면 관심 없어도 억지로 웃으며 참석해야 했죠.
심지어 며느리가 마트 함께 가요라고 하면 집에서 쉬고 싶어도 안 된다고 말하기 어려웠잖아요. 이런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나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다니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혼자 사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선택권이 나에게 있어요. 오늘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공원에 가서 산책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무도 왜 거기 가느냐, 다른 곳 가자라고 간섭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사람 만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보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만 만나면 되고, 오늘은 아무도 만나기 싫으면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 돼요. 이런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실 거예요. 82세 정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혼자 살기 시작한 후 가장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이거였어요. 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야 했는데, 지금은 정말 가고 싶은 곳만 가니까 매일이 즐겁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유로운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우선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기력을 빼앗아가지만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은 오히려 활력을 줘요.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관심 있는 전시회에 가는 것도 모든 게 즐거운 모험이 됩니다. 인간관계도 훨씬 깊어집니다. 억지로 만나는 사람들과는 진짜 친해질 수 없잖아요. 하지만 정말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어요. 대화도 더 재미있고 시간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죠. 취미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거 할 시간에 다른 일 해라라는 말을 듣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원하는 만큼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림 그리기, 요리하기, 독서하기.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장소에 억지로 가거나 기분 나쁜 사람들과 억지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무엇보다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남의 일정에 맞춰 살다가 이제야 비로소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행복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평생 남을 배려하며 살아온 습관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어색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 소중한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에서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과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보내는 시간.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요? 더 이상 남의 일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이제는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 나만의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때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주변 사람들과 적당히 거리 두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니 정말 힘든 게 있더라고요. 바로 모든 사람의 일에 휘말려 사는 것 말이에요. 자식들 문제로 밤잠 못 이루고, 친척들 경조사 때문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이웃들 사정까지 다 챙겨가며 사는 것. 이게 과연 내 인생일까 싶을 때가 있었어요. 특히 자식들 일은 끝이 없죠. 결혼은 언제 할 건지, 손자는 언제 나올 건지, 직장은 잘 다니는지. 그들도 다 큰 어른인데 왜 내가 이렇게 신경 써야 하나 싶어도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살면 이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무관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적당한 선을 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식들이 전화해서 고민 상담을 요청하면 들어주되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조언은 해주지만 결정은 그들이 하도록 놔두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거리두기입니다. 지인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병문안을 가야 할 것 같고,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나서서 도와줘야 할 것 같았는데, 혼자 살고 보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76세 최모 씨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전에는 친구들 문제가 곧 내 문제인 줄 알았어요.
누가 며느리랑 싸웠다고 하면 밤새 걱정하고 누가 돈 문제로 힘들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혼자 살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불필요한 스트레스였는지 깨달았어요. 이런 거리두기가 주는 첫 번째 혜택은 정신적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니까 내 마음이 훨씬 평온해져요. 누가 화가 났다고 해서 내가 덩달아 화낼 필요도 없고 누가 우울하다고 해서 내까지 우울해질 필요도 없어요. 두 번째는 시간적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들 문제 해결하느라 쓰던 시간을 이제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 미뤄뒀던 취미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 안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너무 깊이 개입하면 그들의 감정 기복에 따라 내 기분도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내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인간관계의 질적 향상입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피상적인 관계만 늘어나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몇 명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 훨씬 의미 있는 소통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차갑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남의 일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내 인생은 제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이제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적당한 거리두기는 무관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되 상대방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 것. 관심은 가지되 과도하게 개입하지는 않는 것. 이런 균형 감각이야말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고 진정한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닐까요? 주변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진짜 자유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늘 비교당하며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만나면 누구는 자녀가 의사가 되었다. 누구는 손자가 명문대에 들어갔다. 누구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 듣고 계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아,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시죠?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비교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더 잘해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비교를 당하며 살아야 할까요? 사실 비교라는 건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직장에서는 승진으로, 결혼에서는 남편 직업으로, 자녀를 키우면서는 자녀 성적으로. 평생을 비교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혼자 살면 어떨까요? 아무도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얼마나 잘 사는지, 친구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들을 필요도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를 비교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아시나요? 실제로 72세 박모 씨는 혼자 살기 시작한 후 가장 좋은 점이 바로 이거였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경로당에 가서 다른 사람들 자랑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했는데 지금은 내 페이스대로 살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고 하죠. 그렇다면 비교 없는 삶이 왜 이렇게 행복할까요? 첫째, 내 기준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냈다면, 맛있는 밥 한 끼 먹었다면,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 봤다면, 이런 소소한 것들이 진짜 행복이 될 수 있어요. 둘째,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옷차림도 내 맘대로, 생활 패턴도 내 맘대로, 취미생활도 내 맘대로. 이런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혼자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셋째, 진짜 나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느라 바쁘면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고 살게 되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비로소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유로운 삶을 꿈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내 기준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네 번째 이유는 바로 갈등 없는 생활이 마음의 병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은 또 누구와 싸우게 될까? 이런 걱정부터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가족과 함께 살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갈등이 생깁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내 마음에 안 들게 한다든지, 남편이 TV 리모컨을 놓고 실랑이를 벌인다든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우리 마음은 점점 병들어 갑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절망감이 밀려올 때가 있죠. 노년기는 특히 더 예민한 시기입니다. 몸도 아프고 기력도 떨어지는데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밤잠도 제대로 못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 이런 즐거운 고민만 하면 되거든요. 누구와 다툴 일도 없고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그저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루를 보내면 됩니다. 이런 평온함이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제일 먼저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갈등이 계속되면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되는데 혼자 살면 이런 생각 자체가 필요 없어져요.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또 싸우게 되면 어떡하지?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걱정들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75세 이모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오랫동안 복용하던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다고 말하죠. 가족들과 매일 부딪히며 살 때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평온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몸도 좋아집니다. 갈등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도 안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는데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잠도 깊게 잡니다. 밤에 누워서 오늘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뒤척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점입니다. 갈등이 많으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혼자 살면 이런 의심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할 수 있어요. 정신건강 전문가들도 이런 효과를 인정합니다. 갈등이 지속되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우울증, 불안증은 물론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평온한 환경에서 살면 이런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마음의 평화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요? 갈등 없는 하루하루가 바로 우리가 꿈꿔온 진짜 행복한 노년이 아닐까요?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5번째 이유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 적당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니까 조금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잖아요. 가족과 함께 살 때를 떠올려 보세요. 자식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온갖 경조사비며 돈 나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특히 자식들이 엄마, 아빠 이거 좀 도와달라고 할 때면 내 형편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작정 지갑부터 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 통장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매월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혼자 살면 이런 계산이 명확해집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매월 얼마씩 쓰고 있는지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수준에 맞는 생활을 하게 돼요.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 돈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 편한 일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월 8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보세요. 가족과 함께 살 때는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턱없이 부족하죠. 하지만 혼자 살면서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원룸에서 산다면 생활비 50만 원이면 충분해요.
큰 집에서 살 때는 관리비만 해도 15만 원씩 나갔는데 작은 집에서는 5만 원이면 되거든요. 음식도 혼자 먹을 만큼만 사니까 훨씬 적게 들고요. 81세 박모 씨의 사례를 보세요. 전에는 월 200만 원도 모자라서 항상 쪼들렸는데 지금은 월 100만 원으로도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오히려 매월 20만 원씩 저축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생활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수준에 맞게 사니까 스트레스도 없고 누구에게 손 벌릴 일도 없거든요. 더 중요한 건 돈 때문에 받는 정신적 압박이 사라진다는 점이에요. 가족과 함께 살 때는 돈이 부족해서 미안하다,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이런 자책감이 컸잖아요. 혼자 살면 그런 부담이 없어져요. 자식들한테 용돈 달라는 소리도 안 해도 되고 친구들과 만나서 나는 돈이 없어서라는 말도 안 해도 돼요. 내 형편에 맞는 생활을 하니까 당당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장점은 돈 관리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가족이 많으면 누가 얼마를 썼는지 파악하기 어려운데 혼자 살면 모든 지출이 투명해져요.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무계획적인 소비를 막을 수 있어요. 전략하는 재미도 생겨요. 전기료 아끼려고 불 끄고 다니고 물값 아끼려고 설거지할 때 물 받아서 하고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게임처럼 재미있어져요. 가끔 작은 사치도 부릴 수 있어요. 평소에 전략해서 돈을 모았다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는 거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 생활 수준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버틸 수 있는지 계산이 나오거든요. 막연한 불안 대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던 것보다 수준을 낮춰야 할 수도 있고 예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것과 적게 쓰더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내 돈으로 내 수준에 맞게 사는 삶. 이것만큼 당당하고 자유로운 삶이 또 있을까요?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그저 내 힘으로 사는 삶 말이에요.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6번째 이유는 바로 어떤 사람에게도 미움받을 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평생 살면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왜 맨날 우리 집 일에만 간섭하세요? 엄마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해서 스트레스예요. 가슴이 찔리는 말들이죠.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 미움만 받고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오히려 갈등만 생기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자책감에 빠지게 돼요. 가족과 함께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며느리 요리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라고 조언했는데 간섭한다는 소리를 듣고 손자 교육에 대해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라고 말했는데 꼰대 같다는 반응을 받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각자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참견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혼자 살면 이런 오해가 생길 일 자체가 없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미움받을 이유가 없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든 무엇을 먹든 어떤 옷을 입든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든 모든 게 내 자유이면서 동시에 누구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는 일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혹시 내가 싫은 소리 들을까봐 눈치 보며 살았는지 말이에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항상 다른 사람들 기분을 맞춰가며 살았잖아요. 74세 김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후 가장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이거예요. 전에는 항상 내가 또 뭔가 잘못했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누구한테 미안해할 일도 없고 누구 눈치 볼 일도 없으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이런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먼저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계속 미움받고 비난받다 보면 내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혼자 살면서 그런 갈등이 사라지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자신감도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 비위 맞추느라 내 의견을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내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구한테 미움받을 걱정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도 확연히 줄어듭니다. 또 뭔가 잘못 말했나? 혹시 기분 나빠했나? 이런 걱정들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오늘 한 말 중에 문제 될 게 있었나 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도 없어집니다. 가족과 함께 살 때는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어쩔 수 없이 맞춰줘야지 하는 의무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강제성이 없어져요. 더 놀라운 건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억지로 맞춰주려고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나다 보니 진짜 좋은 관계만 남게 되거든요. 가끔 만나는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편해집니다. 매일 얼굴 맞대고 살 때는 사소한 일로도 부딪혔는데 가끔 만나니까 서로 소중하게 느껴지고 좋은 이야기만 하게 돼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일로 갈등하기보다는 정말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니까 만날 때마다 즐거워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외로울 수 있어요. 혹시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관계는 거리와 상관없이 지속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오히려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어서 더 오래가는 관계가 되죠.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가 아닐까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세요.